많이 번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자 낸 거 따지고 뭐 지금까지 내 기회비용 날린 거 따지면은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에 다니고 있는 지철원 상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한 강연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연금, 자산관리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보통은 자식 키우고 좀 정신 차려서 이제 노후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나이가 한 50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실 것 같아요. 이때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절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 재테크는 50부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0이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은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계실 테고요.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면 아직 연봉이 계속 늘어나고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교육이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좀 저축량, 투자량이 늘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는 50부터니까 이때는 젊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하면 젊었을 때는 수익률을 어떻게 써야 돼? 조금이라도 높이고 이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50쯤 되면은 이제는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날 희망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이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요, 그동안 벌어놓은 걸 만약에 손실이 생겨서 또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기다릴 시간이 많은데 50대 들면은 정년이 60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평생 쌓아놓은 자산 규모 내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더 효율적으로 꺼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인출 전략입니다. 인출 전략이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출할 것이냐, 어떤 순서로 인출할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규모의 돈을 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또 불편하게 좀 궁색하게 쓰실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인출 전략이 계산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출 전략을 짤 때 몇 가지의 그 가정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출 전략을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벤젠이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설계사가 만든 인출 전략인데,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가장 간단한 모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눴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 첫 번째, 이 돈에서 얼마씩 꺼냈을까 하는 그 액수의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목돈을 3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3%씩 꺼내 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월로 환산했을 때 한 75만 원 정도를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한 달에 75만 원씩 꺼내 쓰는데 나머지 돈에서 3억에서 75만 원을 꺼내서 나머지 돈에서 또 이자가 붙던지 아니면 수익이 붙던지 할 텐데, 그 수익률, 이자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계산이 또 들어가겠죠. 이게 두 번째 변수. 세 번째는 처음에 75만 원 꺼냈을 땐 괜찮았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 75만 원이 가치가 너무 줄어서 생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세 번째 변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계산한 게 이 벤젠 룰이에요. 3억 원을 가지고 내가 3%의 인출률, 한 달에 75만 원씩 꺼내 쓰는데 물가 상승률은 연간 1%로 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물가 상승률 1%만큼 매달 또는 매년 인상해서 인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꺼내 쓰는 나머지 잔고에서 붙는 수익률,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로 가정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동등하게 놓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1%로 잡고 잔고에서 붙는 수익률을 1%, 그리고 인출률은 3%를 잡았을 때 3억 원이 고갈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3년입니다. 이게 바로 벤젠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3억에서 3% 꺼내 쓰는 건 내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5%씩 꺼내 쓰겠다. 그럼 한 달에 한 125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1%씩 물가 상승만큼 인상해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꺼내 쓰는 겁니다. 잔고에서 붙는 수익률이 3%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요, 25년 후에 3억 원이 다 고갈이 됩니다. 이처럼 벤젠 룰이 가장 간단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인출 전략은 어떻게 꺼냈을 것인가, 이런 가정을 두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몇 년 만에 고갈이 될 것인가. 뭐 여기에는 또 자기의 수명이 또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수명을, 평균 수명은 알아도 자기 수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계산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25년간 쓸 것인가, 30년 쓸 것인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가정이 되겠죠. 이런 가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인출 전략이다. 또 인출 전략은요, 종신연금과 같은 보험성 상품과 연관이 되면요, 또 어떤 걸 먼저 받느냐 늦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고려하면서 전략을 짜는 것이 인출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상식적인 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노후 자금에 대한 눈높이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역 때 굉장히 그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금 위험한데, 왜 그러냐면 고소득자들은 직장에 다닐 때 그런 버릇, 그런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 퇴직하고도 골프는 한 달에 한 번은 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노후 자금에 대한 그 규모가 커지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벌면서 10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노후 자금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규모는 다르다. 하지만 현역 때 보통 한 70% 정도, 현역 때 소득의 한 70% 정도의 현금 흐름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학문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 얘기인데, 그래서 현역 때 수익과 노후 자금에 대한 규모는 굉장히 비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벤젠 룰과 연관지어서 현금 흐름이 현역 때 한 7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노후 자금을,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계산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반드시 어떤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기 수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있거든요. 다 다르시잖아요. 뭐 제가 젊은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은 무슨 80까지 사느냐, 80 이후에는 잘 다니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또 지금 보면은 60대고 70대신 분들이 너무 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돼보니까 이게 다르구나, 젊었을 때 생각과 다르구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100세까지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확정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20년간 또는 30년간 이렇게 뭐 기간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 종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신으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종신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제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정기간형 연금과 종신연금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오래 사시면은 종신연금이 유리하죠. 반면에 일찍 돌아가시면은 확정연금이 유리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어떤 쪽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요, 천국에 가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챙겨야 되거든요. 물론 금융회사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이 사회에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기업은 오래 존속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도 자기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때로는 고객의 이익과 금융회사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파는 입장과 사는 입장이 다르죠. 파는 입장에서는 마진이 커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마진이 작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판매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양쪽에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금융회사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금융회사에 가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상담하는 직원이 자꾸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직원의 조언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다만 그것을 100% 필요한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 좀 되물어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만 얘기하기 마련인데 이 상품의 리스크는 뭡니까? 이 상품의 단점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그분이 또 그걸 갖다가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듣지만 말고 좀 질문을 하고 의구심도 품어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 선택할 때는요, 그 상품의 목표가 있어요. 금융상품은 다 금융상품마다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감원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상품들이 보험상품,
뭐 ELS,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금융상품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상품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금융상품마다 목표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밖의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뭐 이런 사고는 다양합니다. 뭐 내가 아주 못된 몹쓸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잘못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오래 살아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게 이제 보험이라는 상품인데, 잘못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가입해서 뭐 이득을 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이 금융상품이 뭘 목표로 하는지 생각하고 가입해야지, 그 금융회사 직원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탕발림일 수도 있고요. 판매하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 듣고 잘못 가입하시면 이제 나중에 이건 나쁜 상품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반드시 당겨받는 게 손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당겨받겠다는 분들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민연금 지금 받는 분 중에서 연기해서 받는 분보다 당겨받는 분이 한 9배, 뭐 9대 11 정도로 당겨받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뭐 그 이유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거기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 이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좀 숫자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런 조건일 때는 이쪽이 유리하고 이런 조건일 때는 이쪽이 불리하구나, 이걸 알고 선택하는 게 그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산이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70년생인데요. 제가 그냥 기다렸다가 제때 받으면은 65세부터 받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65세에 한 달에 124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그 급해서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좀 여유가 있어서 늦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양쪽을 다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겨받는 거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5년까지 최대 일찍 당겨받을 수가 있는데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65세에 받으면 124만 원 받을 것을 60세 5년 당겨받으면 8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30% 감액이 되는 건데요. 어떤 쪽이 얼마나 더 유리한지 알려면은 제가 언제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평균 수명을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 되거든요. 82세까지 살았을 때 어떤 쪽이 유리한을 계산해 봤거든요. 당겨받으면요, 받는 기간이 좀 늘어나겠죠. 60세부터 일찍 받았으니까. 제가 그 사망하는 날짜는 사실 정해져 있지만 제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60세부터 82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22년간 받는 거니까 기간은 길어지죠. 그렇지만 액수는 줄어듭니다. 88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22년 하면요, 한 2억 3,2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제가 65세, 제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2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받는 기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제가 82세에 사망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받는 기간이 17년이죠. 자, 124만 원을 17년간 받으면요,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겨받았을 때와 기다렸다 받았을 때 차이가, 기다렸다 받았을 때가 한 2천만 원 정도 많죠. 여기서 좀 더 사실적인 변수를 넣으면요, 조금 달라집니다. 뭐 기다렸다 받으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치가 5년 후에 124만 원은 5년 전에 뭐 88만 원보다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줍니다. 그래서 가치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알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이 DB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DC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DB형은 과거의 퇴직금과 비슷해서요, 퇴직할 당시에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를 내가 퇴직급여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DB형이라고 하고요. 이거 우리말로 그 확정급여형. 그리고 DC형은 매년 한 달치 월급 정도를 회사에서 내 통장으로 이체해 줍니다. 그걸 모은 걸 가지고 내가 어디에 투자하든 어디에 저축을 하든 내가 그걸 갖다 잘 불려서 퇴직할 때 그 불려진 원리금을 또는 평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내가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조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사회적 환경을 보면요, 기업에서 예전에는 퇴직할 때 그걸 확정해서 뭐 손실이 나든 뭐 이익이 나든 회사에서 알아서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정해진, 물론 정해졌다고 얘기하기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그 퇴직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일반적인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 현재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이게 서로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거든요. 알아서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자. 이거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점점 DB형보다는 그래서 DC형이 유리해질 거예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굴려라. 물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똑같이 월급을 받고 똑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해도 어떤 사람들은 DC형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몇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손실을 받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게 각자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DC형보다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DC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아까 회사에서도 이제는 DC형으로 점점 넘어가는 추세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도요. DB형이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월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DB형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임금 피크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임금 피크가 뭐 50세, 55세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더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사실 젊은 친구들이 부장님, 뭐 이사님 보면은 회사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뭐 기여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월급만 많이 가져가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퇴직할 때 급여가 젊었을 때 급여보다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DB형을 가입한 분들한테는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DB형이나 DC형이나 어떤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볼 때 그리고 사회적 그 상황의 변화를 볼 때는요. DC형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많다. DC형 환경이 됐을 때는 자기가 자기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잘 굴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저금리 시대를 지내왔잖아요. 요즘 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금리도 조금 높아지고 그랬는데 대출을 받는 방법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그다음에 원금 만기시상환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상환은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거예요. 원금을 균등하게 갚다 보면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좀 많이 갚지만 나중에는 대출 갚는 상환액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원리금 균등상환은요 원금과 균등을 합쳐서 가지고 균일하게 갚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금을 적게 갚고 이자가 좀 비율이 높지만 점점점 원금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이런 걸 이제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원금 만기 시상환은 원금은 전혀 갚지 않은 채 이자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돼요. 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대출의 대부분이 원금 만기 시상환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대출이라는 게 다 사실은 저는 빚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원금 만기 시상환이 굉장히 무서운 게 예를 들어가지고 원금 1억 원을 10년간 5%의 이율로 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내는 이자만 5천만 원입니다. 원금은 전혀 갚지도 않고 이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헛된 돈이거든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대출을 받은 그 이자 은행만 좋죠. 얼마나 좋아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10년이 되면 그럼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이자만 5천만 원을 냈어요.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아무런 가치 없이 갚은 사람이 10년째 되는 날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면 미리 갚았죠. 그래서 원금 만기 시상환 방식으로 빌린 분들은요. 만기가 됐을 때 또 대출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대출 또 받아서 상환 기간을 더 연장해서 또 계속 이자만 내겠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빚의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는 쪽에서는요. 웬만하면 원금 만기 시상환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그 사람들 월급만 주면서 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저는 빚을 내는 순간 노예가 된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거의 반드시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대출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다 그 부동산 대출, 담보 대출이죠. 이자는 기회비용입니다. 그 헛되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균등상환이나 원리금 균등상환은 그래도 원금을 갚아가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원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근데 이 원금 만기 시상환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이자는 내지만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헛되게 쓰는 그 이자, 원금도 갖지 못하는 그 이자를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적립식 투자를 해봤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그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 기회비용 날리는 걸 가지고 수익을 더 내서 10년이나 장기로 정기식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요 2배 이상 벌어집니다. 그냥 이자만 냈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만 생각하시는데 대출이라는 거는 그런 무서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물론 부동산 투자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번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자 낸 거 따지고 뭐 지금까지 내 기회비용 날린 거 따지면은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계산, 숫자를 보면서 과연 할 만한 건지 안 할 만한 것인지,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따져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따라하는데 이게 그 모방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다만 그 원리를 따라하고 그 취지가 뭔지를 알면서 따라해야지 그냥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자를 따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친구가 돈 좀 있다고 하는 친구가 내가 가상화폐 한 1억 투자했는데 3배 됐어.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배도 아프고 부자 친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한테 1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1%밖에 안 되는 돈일 수가 있어요. 부자는요, 원래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자들은 자기가 해봐야지 경험을 얻고 나서 그 자산에 대해서 이런 특성이 있네, 이런 걸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남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나서 이게 해볼 만한 것이다. 해볼 만하면 조금 비율을 늘릴 수도,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1%밖에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1억이지만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도 편해요, 그 친구는. 1% 잘못돼서 만약에 다 날린다고 한들 1%니까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친구는 또 부자가 아니에요. 서민이에요. 중산층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자기 자산의 50%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연소득의 2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한테 포트폴리오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럼 일단 심리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신경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잠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공포에 질리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흥분하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포트폴리오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자를 따라하면 좋은 건 당연하지만 왜냐면 그 부자가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방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다만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취지와 원리를 따라하라.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기 투자는요,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저도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저는 굉장히 큰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저는 다른 뭐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는 하죠. 전문가들 하는 그 예상이라든지.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틀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100% 믿는다고 하면 분산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예측이 맞는다고 하면. 그런데 이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가 뻔한 얘기고 아주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요, 장기 투자를 할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간과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 장기 투자를 의지로 내가 굳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어떤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자기는 장기 투자를 한대요. 근데 저는 대출을 써서 하는 투자는요, 장기 투자하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지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런 분들은요,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자를 내면서 장기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출이자는요,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받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죠. 대출 이자를 내면서 그 장기적으로 버티면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여윳돈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가 작으면 버틸 수 있는 이유도 이게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럴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쉽지 않다. 의지로 되는 것이 장기 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를 어떤 분들은 뭐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는 내가 목표한 그 수익률이랄까요? 그 목표한 시점이 될 때가 저는 장기 투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장기 투자라는 게 객관적인 어떤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다른 건데 저는 손실을 보고는 잘 이렇게 돈을 회수하지 않는 편이에요.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저는 자산마다 기대 수익률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요. 적어놨다가 그 기대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상황이 막 자산이 막 상승할 수도 있고 막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다 다르지만 저는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제가 정했던 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저는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회수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그 기간이 장기 투자다. 이게 장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는요. 장기 투자에서 장기는요. 저한테는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달 만에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 목표를 달성했을 그 기간이 저한테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편한 투자 전략은 차이가 있습니다. 50이 되면은 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실제로 그때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 전에도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은요, 50대에 들어서면은 리스크 큰 투자는 조금 하지도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뭐랄까요, 투자 IQ나 투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리스크를 좀 즐기는 편이에요. 좀 리스크 큰 투자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저는 아직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스크 큰 투자를 조금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비율까지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그 리스크가 좀 높은 투자 자산에다가 제 돈을 분배해 놔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저는 왜냐하면 제 돈이 놀고 있는 꼴을 보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리스크 큰 투자의 비중이 높아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만약에 저처럼 주식형이라든지 또는 제가 요즘 그 인플레이션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천연자원, 금, 원유 이런 데도 좀 상당한 비중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 가격 등락이 심한 리스크가 좀 있는 자산에다 투자해 놓으시면 잠을 잘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투자를 할 때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은 장기 투자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의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게 불편한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일 경우에는 조금 채권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그 포트폴리오가 안정화돼야지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사람마다 다른 자기만의 편안한 투자를 골라야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50 이전에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젊었을 때 누가 큰 돈이 있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아직 노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회사에서 잘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소득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투자는요, 작은 돈이지만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쌓아가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이 시기가 아니면, 그리고 작은 돈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고 또 모으면 되고 시간도 많거든요. 수익률을 이때 크게 쌓아놓지 않으면요, 수익률을 높여놓지 않으면 또 50대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의 규모를 늘리기보다 인출 전략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때도 수익률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좀 50대 들어갔을 때 너무 수익률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이 정도의 자산 규모를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50이 들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규모를 늘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저는 50대 들어서도 은행 이자 정도의 수익률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물가 상승률을 이 은행 이자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은행 이자 늘었다고 하지만
올해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이 5%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작년에 100만 원 받던 분이 지금 105만 원씩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은행 이자 받아봤자 거기서 또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잖아요. 50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리스크 큰 거를 안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퇴에 가까워지면 효율적인 인출 전략, 어떻게 써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전략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 들면 무슨 돈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또 나갈 돈들이 있어요. 특히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의료비용 같은 것들이거든요. 의료비용이 지금 현재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돈은 별로 안 드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보다 제가 볼 때 조금 더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이 체계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요, 건강에 대한, 나중에 의료비용 들어갈 거에 대한 것도 조금, 그때 건강보험 체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후하고 넉넉하게 대부분 다 대주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좀 보시면서 이런 비용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하나는 노후에 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좀 먼저 간 거죠. 일본 같은 나라를 보시면은 노인들이 퇴직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사례를 조사하다 깜짝 놀랐는데, 95세, 100세 되신 분이 아직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일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일본이 예전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나중에 퇴직하면요,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중에 노후를 그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도 연금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런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좀 줄이자, 더 내자, 좀 늦게 받자, 이런 논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도 지금 그것만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일에 대한 수입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연금에다가 그 정도 생활비를 근로소득을 통해서 또는 사업소득을 통해서 조금만 보충하면 그래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령자가 일하는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일의 가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 사례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이 퇴직하신 분인데, 한 분은 퇴직하시고도 뭔가 일을 하셨고, 한 분은 퇴직하시고 그냥 집에서 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은 훨씬 더 10살 이상 더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건강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무용하다,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심리적인 위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 그런 위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가 굉장히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을 하면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어요. 노후소득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고, 건강도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식상한, 다 알고 계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알고 있는 얘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이 가장 좋은 노후에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트러스턴 자산운용에도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트러스턴 TV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편 정도 노후와 그다음에 자산 관리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명사분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모셔다가 방송을 녹화해서 올리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했던 얘기와 더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고요. 트러스턴 자산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트러스턴 자산 운용의 연금 포럼이라고 하는 팀을 제가 맡고 있는데, 여기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트러스턴 자산운용 또는 연금 포럼,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블로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들 글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노후 자산 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들어오시면 멤버 가입해 주시고 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